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우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내내 경선 독주를 이어갔던 이재명 후보가 역시나 90% 가까운 득표율로 당대표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최고위원들도 친명 일색입니다. 당분간 이재명 1극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분위기입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말 그대로 어대명이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전당대회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는 85.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대표직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2년 전 정당대회에서는 77.7%를 기록했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함께 손잡고 희망의 대한민국을 향해 두벅두벅 함께 나아갑시다. 앞서 압도적 환호 속의 연설을 시작한 이 대표는 멈춰선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며 출마 선언에서 언급했던 먹사니즘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확실한 수권정당,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당원들을 향해선 앞뒤 좌우에 있는 동지들과 서로 인사하자며 당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쟁이 막판까지 치열했는데 결과 전해주시죠. 네, 이른바 명심을 등에 업은 김민석 후보가 1위를 기록하면서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후보 순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었던 전현희 후보는 막판 순위가 뛰어올라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선 초기 1위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는 이른바 이재명 8위 척결 회견 이후 당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6위로 탈락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화합 당부에도 정 후보 연설 때는 일부 당원들이 야유와 고성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축사에서도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배격하자고 했지만 일부 당원들은 조용히 하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당대회 현장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조금 전 결과를 보셨듯이 소위 명파리 척결을 강조한 정봉주 전 의원 탈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합니다. 이처럼 민주당 2기 지도부가 전원 친명계로 꾸려지면서 더 일사불란하게 대여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도 조만간 이루어지는데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큰 변수입니다. 계속해서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체제 2기 지도부는 친이재명계 색채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1기 지도부 당시 고민정 전 최고위원이 비명계 목소리를 대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최고위원 자리를 차지한 5명은 모두 친명계를 자처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누구입니까? 이재명 정권 만들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할 사람 누구입니까? 전당대회 초기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는 이른바 명파리 척결을 주장하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결국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대의원과 당원이 뽑은 최고위원이라면 당원과 당위원회 대신해서 눈치 보지 말고 할 말은 거침없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성 친명으로만 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여당과의 대치는 단일 대우 속에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권의 불법과 부정, 불공정 때문에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퇴행 중입니다. 다만 오는 10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이재명 2기 체제의 변수입니다. 친명계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지지층 결집을 통해 돌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비명계에선 목소리를 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국정조사, 입법청문회 등 더 강화된 대여 투쟁을 앞세워 1심 판결 때까지 지지층을 결집하는 여론전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이 시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선출 이후 첫 당정회의입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해온 한 대표가 어떤 내용을 강조할지도 관심입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후 3주 만에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당에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총리와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대표는 정부 여당의 강점은 행정력과 정치가 결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라며 실력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매주 일요일 고위 당정회의가 있었지만 한 대표 취임 직후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겹친 데 이어 정책위 의장 거취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며 한동안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 의제의 조율 없이 비공개로 진행 중인데 전기차 화재와 부동산 대책 등 민생 현안 위주로 대응 방안이 거론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의제는 지금 한정 없이 민생 법안 관련해서도 두루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상견례와 함께 이재명 2기 체제의 출범에 맞춰 여권이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연임과 관련해 정쟁 대신 금투세 폐지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대표는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해 진영을 초월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진영을 초월해서 시대 정신을 꿰뚫는 해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추도 시기는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지만 한 대표와 별도의 대화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지난해 8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첫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린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당시 합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철통 같은 안보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연합훈련에서 북한의 핵 공격을 상정한 대응 연습도 처음 실시합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꼽았습니다. 외교와 국방장관 등 고위급 회동이 정례화됐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포함한 분야별 협의체가 정착됐다는 겁니다.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새 정상은 성명에서 철통 같은 동맹으로 안보 협력을 재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반응은 이번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서 미 국무부와 일본 외무성은 지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정상 교체를 앞두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지도부에 관계없이 캠프 데이비드 성명에 대한 세 나라의 지지는 확고하다며 연내 3자 회동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3국이 함께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앞으로도 계속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유사시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실기동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됩니다. 특히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 등의 대응 연습도 처음 진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하루 만에 열대야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서울 열대야 28일째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낮더위는 말할 것도 없죠. 한강 수영장에서 아이들은 오늘 더위를 식혔는데요. 아쉽게도 마지막 날이랍니다. 예상보다 더 길어진 더위에 수영장이 먼저 폐장하게 됐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한강 야외 수영장이 이용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달래고 수영 모자를 눌러쓰고 범고래 모양 튜브에 올라탄 아이는 마냥 신이 났습니다. 여기 맨날 왔으면 좋겠어요. 여름 내내. 친구들하고도 같이 오고 싶어요. 오후 3시가 넘은 지금도 32도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물속에 다리만 담궜는데도 더위가 다소 가시는 느낌입니다. 지난 6월 개장한 서울 여의도와 잠실, 뚝섬 등 6개의 한강 수영장엔 주말을 맞아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마지막으로 폐장한다는 소식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 아쉬워요. 더위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 수영장을 좀 더 연장해서 시민들이 더 즐길 수 있으면 시민들의 영업 연장 요구가 있었지만 수영장 내 부대시설물과 안전요원 계약이 오늘로 종료되면서 서울시는 결국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계속된 폭염엔 일부 자치구에선 공원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생수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물을 매일 한 병씩 가져가요. 그래 너무 좋아요. 주말인 오늘도 무더위를 이기기 위한 저마다의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경기도 하남에서 야간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참가자들이 탈수 증세로 쓰러지는 등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고 결국 대회는 중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생수가 부족했다며 준비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달리는 사람들 사이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합니다. 결승점 주변에는 바닥에 누워 쓰러져 있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어젯밤 하남에서 열린 야간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대회 도중에 어떤 참가자분이 쓰러지셨다고 앰뷸런스로 이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라톤 마니아 등 전국에서 몰려든 대회 참가자만 만여 명. 행사가 열린 하남시를 포함해 당시 수도권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저녁 5시 기준 일최고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간에 이게 너무 뜨거워서 탈수 증세로 경련 일으키는 분들도 계셔서 심폐호흡하고 응급구조원들이 막 심폐소생술하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참가자 1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9명은 대회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주최 측은 당초 급수대를 2.5km에 하나씩 배치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전체 10km 코스에 단 2곳만 설치된 데다 이마저도 부족했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저녁 7시에 시작된 대회는 관계 당국의 요청에 의해 2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하남시는 주최 측을 상대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는 역대급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록뿐 아니라 날씨 흐름도 바뀌었는데요. 아프리카만큼 뜨겁다고 해서 데프리카라는 별칭이 붙은 대구보다 광주가 더 더워서 광프리카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사회정책부 박재훈 기자와 올여름 날씨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사실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습한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를 다니며 만난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습하다, 밤에 자기가 힘들다는 호소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습한 게 습도가 좀 높은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죠. 습도도 조금 낮아지면 좋겠고. 끄면은 찜통이고 키면은 또 그렇고 그래서 좀 힘들어요. 밤에요. 엄청 힘들어요. 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모이면 올해는 왜 이렇게 습한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습한 겁니까? 네, 올해는 태풍이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요. 장마가 끝난 뒤에도 계속 습했던 건 끊임없이 한반도로 불어오는 수증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둬놓은 열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 바다에서부터 뜨겁고 습한 바람까지 불어오면서 마치 습식 사우나와도 같은 날씨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데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보다 광주가 더 덥다고 하던데 이것도 지금 이야기한 이 수증기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대구와 광주 모두 내륙에 자리한 분지형 도시인 탓에 열기가 갇히는 구조라 여름에 특히 덥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습도인데요. 광주는 뜨겁고 습한 남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탓에 지난달 대구보다 더 습했고 전국에서도 가장 습했습니다. 또 습도가 오르면 체감온도도 올라서 대구보다 적은 폭염 일수에도 광주의 평균 체감온도는 대구보다 0.6도 높았습니다. 광주의 체감 온도가 더 높았다는 것 외에도 올해 여름은 각종 기록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네, 올여름은 특히 열대야 관련 여러 기록을 경신 중인데요.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빠른 열대야가 나타난 서울의 경우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부산도 매일 최장 일수를 경신 중이고 강릉에선 지난 1일 최저 기온이 31.4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가장 무더웠던 밤으로 기록됐습니다. 심지어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예정이라 최장 열대야 기록은 매일 새로 써질 전망입니다. 자, 가장 궁금한 것, 도대체 이 더위 언제 끝납니까? 네, 일단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대 100mm, 남부지방은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절기상 처서인 오는 22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에 비가 그친 뒤 더위가 꺾이는 처서의 마법을 기대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비가 그쳐도 폭염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비가 오는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으나 비가 그친 후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올해 유독 여름이 길게 느껴지는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선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야외 활동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순찰차는 안에서 문을 열 수 없게 돼 있는데요. 폭염 속에 차 안에 갇혔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규정대로라면 평소에 순찰차는 문을 잠가놔야 하는데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났는지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찰차가 검은 덮개로 가려져 있고 주변에는 출입 금지선도 설치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이 순찰차 뒷자리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들이 여성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 차 문을 열면서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36시간 전인 16일 오전 2시쯤 파출소 주차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순찰차 뒷자리는 체포한 용의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16일과 17일 하동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고 낮 최고 기온은 34도에서 35도였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한 여성이 폭염에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를 확인해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예.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는 차량을 주 정차할 때 문을 잠그는 등 도난 방지에 유의하라고 돼 있습니다. 경찰이 규정대로 순찰차 문을 잠갔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또 여성이 CCTV에 약 1분간 잡혔는데 당직 경찰관 4명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도 의문입니다. 경찰청은 해당 직원들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차량 돌진 사고가 또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서는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김포에서는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를 덮쳤는데요. 급발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 택시 한 대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인도를 올라타고 상가를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상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상가 출입구부터 유리창까지 모두 깨졌고 차량 부품과 유리 파편도 널려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와 건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황당하면서 깜짝 놀랐죠. 특히나 이런 중개업은 이게 단절이 되면은 그게 그대로 피해랑 직결되니까 참 안타깝죠. 검은색 SUV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인도를 올라타고 지나갑니다. 길 가던 남성이 화들짝 놀라며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차량은 상가로 돌진합니다. 어제 낮 김포에선 6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상가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여성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지만은 나이가 이제 60대 이상이니까 다 수사 기법 그걸로 해서 다 한번 할 겁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지난 8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도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정책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있지만 무주택자들이 안심할 만한 충분한 신호를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금호동의 500세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17억 원에 거래됐던 전용 84제곱미터가 한 달 만에 2억 원 넘게 뛰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손님 많이 오더라고요. 걷어들이는 것보다는 올리는 추세죠. 100만 원, 200만 원 깎기도 어려워요. 정부가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값은 21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같은 굵직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시각이 많습니다. 주민 반대도 있고 보상 금액에 대한 분쟁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 지연이나 돌발 변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심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이려면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거대 야당은 도심 재건축 재개발이 집값을 자극한다며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국회 문턱에서 이제 막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승적 차원에서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월 발표된 안전진단 완화,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등도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더 깐깐한 대출 규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시중은행들은 정부 기조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김창섭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금요일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폭은 한 달간 5차례에 걸쳐 0.95%포인트에 달합니다. 신한을 비롯해 5대 은행은 한 달간 모두 16번 대출금리를 올렸습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조절하려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춘 겁니다. 좀 줄이려고 하는,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와 코픽스는 하락세인데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상금리는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나 예금금리는 하락세여서 예금과 대출금리 차, 예대 마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배불릴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정부 정책을 보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것 같아서 소비자들만 조금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나. 대출 금리를 높이면은 가계부채가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그 대책은 되지 못한다. 5대 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 이익으로 25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도 돌연 영업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벌써 400명을 넘겼는데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로 가전과 가구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경영상 사정으로 이달 말에 영업을 종료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지가 올라온 건 지난 금요일. 판매업자들이 대금을 정산받는 날이었지만 티몬과 위메프처럼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산 대금이 3억 정도 걸려 있고요. 티메프에서 안 되니까 알레츠로 넘어가서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고 싶은 심정이죠. 주문한 물건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거나 환불도 안 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송은 어제였는데 취소를 해버렸더라고요. 사무실도 갔다 왔었어요. 직원들이 6시 이후에 짐을 싹 들고 나갔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현재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는 400여 명이 넘어선 상황. 알레츠 직원 40여 명은 이미 그만둔 상태고 대표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안경 쓰는 분들은 안경 맞추러 가보면 몇 번 압축한 렌즈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압축될수록 가격도 몇 배 비싼데 정작 이 압축이 뭔지 또 정말 좋은 건지 알고 쓰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똑소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지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안경원. 안경테에 이어 렌즈를 고를 단계가 되자 압축을 여러 번 한 게 좋다며 고가의 제품을 권합니다. 기본 압축 2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최고 압축이 한 90만 원. 이런 설명에 익숙한 소비자들도 압축이 많은 제품을 선호합니다. 안경점에서 많이 압축을 하면 가볍기도 하고 좋은 점이 많다 해서 그렇게 추천을 해줘서 저는 그렇게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경원에서 말하는 압축은 실제로는 굴절률을 의미합니다. 굴절률은 빛이 렌즈를 통해 꺾이는 정도를 말하는데
도수가 같아도 굴절률이 높을수록 렌즈를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굴절률이 높은 렌즈일수록 두께가 좀 얇은 렌즈이고 압축을 몇 번 했다 이런 건 사실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숫자로 표기되는 굴절률 대신 압축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 같은 굴절률의 렌즈라도 안경원마다 설명하는 압축 횟수가 제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압축 횟수, 즉 굴절률에 따라 가격 차이도 심합니다. 렌즈 회사들은 대부분 굴절률을 4, 5단계로 구분해 안경원에 공급하는데 도매 단계에서 단계별로 40에서 50% 정도 차이 나는 가격은 안경원에 가면 두세 배로 껑충 뜁니다. 한 번 압축하면 15,000원, 두 번 하면 3만 원, 세 번 하면 5만 원, 네 번 하면 8만 원.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오해 압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비싼 렌즈를 권하는 안경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압축 횟수, 즉 굴절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높은 굴절의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두께가 얇아지게 되니까 작은 충격으로도 깨지거나 이럴 수 있는 내구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성인 10명 중 7명은 안경을 쓰는 시대. 무작정 많은 압축을 권하는 안경원보다 내 눈에 맞는 안경 도수와 적정한 굴절률을 알려주는 곳을 찾아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TV조선 똑소리였습니다. 지난해 멸종 위기종인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낚싯줄에 걸려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몸에 묶여있던 낚싯줄을 10개월 만에 제거해줬고 다행히 유영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낚싯줄이 남아있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새끼 돌고래 한 마리가 등이 굽은 채로 수면에서 버둥거립니다. 잠수를 시도하지만 움직임이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해 겨울 낚싯줄에 걸린 채 발견된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입니다. 최근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다시 포착된 종다리의 모습입니다. 어미 돌고래와 함께 헤엄치고 잠수하는 등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자세가 펴졌어. 긴급 구조단은 지난 15일 돌고래 주둥이와 꼬리에 감겨있던 낚싯줄 일부를 제거했습니다. 종다리의 부리 부분부터 꼬리까지 이어져 있는 줄의 중간 부분을 절단을 했습니다. 움직임이 등이 굽어 있는 상태가 좀 펴지고. 새끼 돌고래가 10개월 만에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주둥이 주변에 걸려있는 낚싯줄이 먹이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이 활동은 지금 종다리에 그 주둥이에 있는 낚싯줄이 어떤 형태로 얽혀 있는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구조대는 돌고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상황에 맞는 구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빅테크 업체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고 있죠. 이제는 수정을 요청하면 즉석에서 바꿔주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부작용 우려도 커집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구글이 선보인 이미지 생성 AI. 일본 밤거리에서 먹는 초밥과 라면을 영화 속 장면처럼 만들어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AI가 주문을 재배열해 키워드를 뽑아내더니 10초 만에 총 4개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배경을 밤에서 아침으로 바꿔달라고 하자 곧바로 수정됩니다. 오픈AI 등 다른 기업들의 서비스는 1개의 이미지만 만들어내고 수정도 불가능했는데 한 단계 진일보한 겁니다. Image generation continues to reach new heights. We are launching our highest quality text-to-image model.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트럼프, 총을 든 피카츄 등 유명인을 이용한 딥페이크나 저작권 침해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세계에서 가장 재밌는 AI라며 논란을 부채질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원래 AI는 제약이 없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I가 우리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AI로 만든 이미지는 1년 반 만에 150억 개를 넘어선 상황. 기술의 편리함과 함께 허위 정보, 왜곡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중재안이 마련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은 오는 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다시 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레바논 남부 일대 폭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뒤를 돌아보자마자 건물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구멍 뚫린 건물 밖으로 가자 지구가 보입니다. 주민들은 부상자를 황급히 병원으로 실어 나릅니다. 휴전회담 종료 이튿날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은 계속됐습니다. 가자지구 중부 알자와이다에 있는 한 주택에 로켓 공격을 퍼부었는데 최소 1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على فراشهم وعلى اماكن الاطفال الصغار والرضع ما شافوا الا 3 صواريخ ضرب المكان تاعهم بعدين برقص واضح ومعروف ابو جواد انه تاجر لحوم واسماك معروف يعني. 레바논 남부 주택가에도 포탄이 떨어졌는데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기 창고를 겨냥했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주민 주장은 다릅니다. والمنازل الجاهزة وما إلها علاقة بأي شيء بخص الأشياء العسكرية إطلاقا يعني. 중동 지역의 긴장감 속에 다음 휴전회담은 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립니다. 미국 현지 매체는 바이든이 다음 주 말까지 휴전과 인질 석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향후 며칠간 강도 높은 외교가 필요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2년 반 만에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전선 방어에 급급했던 우크라이나가 열흘 넘게 러시아 영토에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에게도 더 이상 나라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닌 게 됐습니다. 오늘은 황정민 기자가 전환점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폭격으로 건물도 차량도 뼈대만 남았습니다. 구소련의 상징인 레닌 동상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이미 유령 마을로 변했지만 열흘 넘도록 총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집을 떠난 주민들은 어두운 지하 방공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Это же не жизнь. Это существование. Это не жизнь. 우크라이나에서 2년 넘도록 익숙했던 광경이 이제 러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기습 공격한 우크라이나군이 13일째 진격하고 있습니다. Скоро буде заебись все. Курская атомка наша буде. 불과 일주일 사이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영토가 올해 러시아가 동부전선에서 차지한 땅과 맞먹는 규모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Операція триває саме так, як ми і розраховували. Хоробрість українців робить великі речі.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지상군 격퇴에 성공하고 있다고 반박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허를 찔린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급해진 푸틴이 약속을 뒤집고 징집병까지 전투에 투입시키면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посеять рознь, раздоры в нашем обществе, запугать людей, разрушить единство, сплоченность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전쟁 양상이 변화할 조짐 속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추가 지원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작전이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끝모를 장기전의 시작일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연금 개혁 이번엔 될까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조만간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 같은데 22대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이대로라면 2055년 바닥을 보일 걸로 전망되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현재 대통령실은 이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개혁안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군 복무자나 출산 여성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세대별로 차등해 인상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이는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출산 육아와 복무 기간 등을 연금 납입 기간으로 인정해서 입대와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부담은 줄이겠다는 건데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거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민주당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 소속 김남희 의원, 이 세대별로 공적연금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국가를 찾기 어렵다면서 전형적인 세대 간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일단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인정제에는 긍정적이지만 중장년층의 납부효율 인상에는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장년 측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개혁 방향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여당과 사전 교감도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진행된 이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연금 개혁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개혁안을 제시하면 국회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해서 다시 한번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1대 국회 막판에 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에 대한 이견이 좁혀져서 합의에 이를 뻔하다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하는 문제를 놓고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무산이 됐죠. 여당은 다시 한번 이달 말까지 22대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현금 퍼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금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반면 야당은 특위 구성에 앞서서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정부안을 먼저 제출하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안을 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정부가 안을 내면 그 안을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논의 구조를 신속하게 짜겠다. 그리고 책임지고 연금 관련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 같은 신경전을 두고 어떤 방식의 연금 개혁안이든 국민 반발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여야 모두 이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 위해서 유리한 논의 구조로 끌고 가려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연금 개혁 이번엔 될까의 느낌표는 다시 시작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연금 재정 부족분이 하루에 1,400여 원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개혁이 이토록 지체되는 건 정치권이 표의 유불리를 따져온 것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당분간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만큼 22대 국회 초부터 여야가 개혁안 논의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요. 다시 성사된 리턴 매치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연임에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총선 전처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 여야 구도가 다시 짜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총선 이후 석 달여 만에 다시 여야 대표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건데요. 두 사람 모두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만큼 앞으로 전국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우선 한 대표는 이 제1야당의 대표이자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와 각종 이슈와 정책을 놓고 선명한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그냥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앞서 금융투자세 같은 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야당의 토론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 같은 제안을 다시 할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 현직 의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직접 이 대표와 경쟁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각종 현안과 민생 정책에 목소리를 내면서 차별화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이 한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이 꽉 막힌 이 대결적인 전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대화 상대가 누가 되든 두 대표의 지상 과제는 중도 확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앞으로 이 중도 확장에 초점을 둔 메시지를 내는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 먹사니즘을 앞세운 이재명 대표,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이 종부세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금투세 역시 일시적 유예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한동훈 대표 역시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당론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게 이 자체가 중도 확장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될지 이것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다시 성사된 리턴 매치의 느낌표는 진검승부는 이제부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두 사람의 첫 대결에서는 총선에서 압승한 이 대표가 승리를 거둔 걸로 봐야겠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총선 직전에는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패배 책임의 크기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임에 도전하면서 전쟁 같은 정치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도 죽기 딱 좋은 자리지만 헌신하겠다고 했는데요. 윤 정부 임기가 아직 반 한 점도 돌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의 진검승부 이제부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배우 알랭 들롱이 88세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영화 태양은 가득히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고 잘생긴 외모로도 유명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짙은 눈썹과 깊은 눈매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친 미남 배우 알랭 들롱이 8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들롱의 세 자녀는 성명을 통해 아버지가 나빠진 건강과 사투를 벌이다 끝내 사망했다며 자택에서 세 자녀와 가족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들롱은 1957년 영화계에 입문한 뒤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태양은 외로워 등 9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하며 50여 년간 톱스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1960년 르네 클레만 감독의 태양은 가득히에 출연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1995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명예황금 곰상을, 2019년 칸 영화제에서 명예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2019년엔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수술 끝에 요양 생활을 이어갔는데 3년 뒤 아들에게 안락사를 부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Viens, je te mène à ton père et ta mère, afin que pour la première fois, enfin, tu les vois ensemble.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던 세계의 미남은 인생이란 영화에 막을 내리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오늘 명동거리를 여러 장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냉방 중인 상점반 파란색으로 찍혔고 명동거리는 온통 붉은색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낮 동안 경기도 여주가 39도까지 오르며 가장 뜨거웠고 정선이 37.2도, 서울은 33.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올라 오늘 밤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와 호남에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 강원 내륙과 남부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쌓인 열기는 밤에도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7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과 대구가 35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고요. 화요일부터 절기상 처서인 목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정치인에게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좋은 게 뭐였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농담 반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선을 넘나드는 국회의원들은 청문회장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과방위가 진행하고 있는 MBC 관련 청문회는 왜 하는 건지 이해도 안 가는데 그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증인에게 질문인지 훈계인지 모를 호통치기, 인신공격성 발언, 그러다 상대당 의원들과 고성과 삿대질, 무한 반복입니다. 일부 초선은 국회의원 얼마나 했다고 증인에게 건방지다며 소리를 지릅니다. 교육위에선 3선 의원이 증인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웃음냐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저 화풀이 같습니다. 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선 한 의원이 대통령 부인을 살인자라고 소리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모든 게 중계되고 영상 기록으로 남는 시대입니다. 투표의 권리를 가진 여러분은 저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